이웃집은 에어컨을 하루 종일 틀고 지내는데 나는 하루에 30분도 켜기가 무섭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동네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사회복지과장 김도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이 꼭 알아야 할 7가지 복지 정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신청하면 생활이 당장 바뀌는 숨은 정책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에어컨을 틀면서도 전기요금 걱정 없는 방법은 물론이고 통신비 매달 12,000원 절약하는 법, 운전면허 반납하면 지역화폐 받는 방법, 병력까지 관리해주는 동네 주치의 제도, 그리고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 받는 법까지 모두 알려드립니다. 아는 사람은 이미 신청해서 받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바우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6세 이춘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보내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 전기요금 고지서가 다르게 나왔습니다. 전기세가 줄었고 고지서에 차감 표시가 찍혀 있었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준 에너지 바우처 때문이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정부가 어르신 저소득 가구에게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하절기에 약 4만원, 동절기에 약 25만원, 합쳐서 약 29만 5천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가 많아질수록 지원 금액도 늘어나죠. 지원 방식은 간단합니다. 전기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분들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고 등유, LPG, 연탄을 쓰는 분들은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를 받아 직접 결제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가구에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가구는 거의 대부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혜택도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해당이 되는데도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025년 신청은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자녀나 복지사 등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되지만 이사나 가족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첫째,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가능합니다. 둘째, 여름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으면 금액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실 경우엔 하절기 미차감을 선택해 겨울 난방비로 몰아쓰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또 전기나 도시가스가 아니라 연탄, 등유, LPG를 쓰시는 분들도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 될 거야 하고 넘기시는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주민센터에서 이 제도 설명드리고 나면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이고, 이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복지라는 건 제도가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서 내가 누려야만 비로소 복지가 되는 겁니다.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이 이 영상을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꼭 공유해 주세요. 정보 하나가 한 계절을 바꾸고 생활 전체를 바꿉니다. 윤상열 어르신은 올해 72세입니다. 통신사 매장에서 휴대폰을 바꾸신 뒤 요금이 월 6만원 넘게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노인 할인 받는다더니 왜 이래요? 하고 저에게 물으시더군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르신 혹시 본인 명의로 쓰고 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아들 명의로 돼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문제였습니다. 2025년부터 도입된 통신비 세액공제 제도, 이건 단순한 요금 할인이 아니라 실제 통신요금 지출액을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조건만 맞으면 월 12,000원까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부터 살펴보죠.
65세 이상 어르신 중 본인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 중인 분이라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알뜰폰도 가능합니다. 요금제 제한 없이 납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때 통신비 항목을 공제 항목에 추가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수급자나 저소득층 고령자는 지자체나 국세청과 연계된 방식으로 별도 신고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는 시범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우선 자녀명의 휴대폰은 해당이 안 됩니다. 요금은 본인이 내고 있어도 명의가 다르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가족 요금제에 묶여 있거나 결합 상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엔 개별 통신요금이 분리되지 않아 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나는 알뜰폰 쓰니까 안 되겠지? 아닙니다. 이번 제도에서는 알뜰폰 사용자도 포함됩니다. 월 23만 원대 요금제를 쓰시면서도 그 요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싸게 쓰고 세금도 돌려받는 이중 절감 효과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이시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시며 세금 신고를 하시거나 기초연금 대상자이시라면 이 통신비 세액 공제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1년으로 따지면 최대 약 4분의 1만 원 이상의 절약이 가능하고 그 차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정보만 알면 가능한 혜택인데 모르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명예 확인, 요금제 구조 확인, 이 두 가지만 먼저 체크해 보세요. 이어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지역화폐와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는 고령자 맞춤형 교통복지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나이에 면허를 반납하면 답답하지 않겠어요? 이 말 저도 이해합니다. 저 역시 한때는 아침마다 차를 몰고 나가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는 운전이 두려운 나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78세 고재영 어르신은 올해 초 직접 면허를 반납하고 10만 원짜리 지역화폐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분이 참 좋아요. 괜히 운전하다가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했는데 이젠 오히려 홀가분해요. 이처럼 지금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반납 보상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면허를 반납하라는 권고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인센티브와 대중교통 이용 지원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일부 지역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정책이었지만 2025년부터는 전국 지자체가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보상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10만 원 내외의 지역화폐, 교통카드, 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현금성 혜택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경찰서나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상 신청은 따로 주민센터에서 하셔야 하니 반납 후 놓치지 마시고 꼭 이어서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은 대부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이며 일부 지역은 70세 이상부터 보상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나 복지과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면허 반납과 보상 신청은 동시에 하지 않으면 누락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서에서 반납만 하고 주민센터에 보상 신청을 안 하면 보상 자체가 누락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둘째, 지원은 1회 한정입니다. 한 번 혜택을 받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면허 유효 기간이 남아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미 면허가 정지됐거나 만료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령자 교통복지 정책은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이동을 위한
새로운 방식의 노년 교통 생활을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몇몇 지자체는 이 면허 반납 보상에 더해 고령자 전용 교통카드 제공, 시내버스 무료 이용권, 폭지택시 바우처 등도 함께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10만 원 받고 끝나는 정책이 아니라 운전을 포기해도 불편하지 않게 설계된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65세 이상이시고 더 이상 운전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지금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안전과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챙기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보상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연령대인데도 어떤 분은 반납만 하고 끝내고 어떤 분은 보상까지 챙겨서 교통카드 받으시고요. 이런 차이가 하루하루의 안전은 물론 생활의 여유까지 만들어줍니다. 이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단순 진료를 넘어 병력과 양력까지 관리해주는 동네 주치의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건강을 책임지는 담당 의사, 정말 가능한 이야기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어르신 약은 뭐 드세요? 최근에 입원하신 적 있나요? 과거 병력이 어떻게 되시죠? 병원에 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반복 들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마다 기억을 더듬고 약봉투를 꺼내고 가족에게 전화해 물어보는 모습 낯설지 않죠?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제도가 바로 어르신 주치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동네 의원 중 한 곳을 내 담당 의사처럼 지정해 고령자의 건강을 꾸준히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방식입니다. 단순히 병원에 갈 때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어떤 병력이 있었고 최근 혈압혈당 상태가 어떤지를 의료기관이 미리 파악하고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예전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서만 가능했던 환자관리 개념이 이제는 동네 의원에서도 노인 환자에게 적용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현재 이 제도는 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가 주관해 전국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고 2025년 하반기부터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을 정리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만성질환을 가진 어르신이 지정된 주치의 의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면 의사가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식습관, 운동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예방접종, 영양상담, 정신건강평가까지 진행합니다. 진료 기록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병원 갈 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말할 필요가 없고 위급 상황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에게는 이 주치의 제도가 거의 건강도우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82세 최정자 어르신은 동네 내과 원장님이 주치의로 등록된 뒤 2주에 한 번씩 혈압과 체중을 체크받고 복용 중인 약이 너무 많지 않은지 검토도 받고 계십니다. 이젠 무슨 병원 갈 때마다 불안하지 않아요. 그냥 그 선생님한테만 가면 되니까요. 이 제도는 건강보험 내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진료비 부담도 거의 없습니다. 시범사업 기준으로 보면 방문 1회당 본인 부담금은 약 1,000원, 2,000원 수준이며 국가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아직은 전국에서 전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동네 병원이 주치의 참여 의료기관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치의는 한 명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복수 병원 지정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믿을 수 있는 의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제도는 만성질환자 중심입니다. 일반 건강한 어르신은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저질환이 있는 분에게 먼저 적용됩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제는 어르신도 담당 의사를 둘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제도가 잘 정착되면 병력 관리, 약 복용, 예방 진료까지 모두 이어지는 맞춤 건강관리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일수록
꼭 한 명의 주치의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인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으로는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 제도와 사기 예방 효과까지 기대되는 공공신탁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가진 게 집 한 채뿐이라 뭐 혜택이 없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엔 그 집 한 채가 평생 연금처럼 바뀔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돈을 받는 방법, 바로 주택연금 제도와 공공신탁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75세 장인순 어르신 부부는 15년 된 아파트에서 둘이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소득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전부였죠. 생활비가 점점 빠듯해지던 찰나 주택연금 상담을 받고 제도를 신청하셨습니다. 지금은 집은 그대로 살면서 매달 90만 원 가까운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그 가치를 연금처럼 쪼개서 살아계시는 동안 받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 정식 명칭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입니다.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집값이 변하거나 수명이 길어져도 연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습니다. 자격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만 55세 이상 본인 소유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기준금액 이내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까지 가능하니 중산층 수준의 자가주택을 가진 어르신들은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방식도 다양합니다.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는 종신지급형, 일정 기간만 집중적으로 받는 기간 선택형, 혹은 일시금 연금 병행 방식까지 선택할 수 있어 가구 사정에 맞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집을 담보로 국가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에게 상속하기는 어려워지고 이사나 매매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은 상속도 좋지만 지금 사는 사람이 살아야지라고 하시며 당장의 생활비 확보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와 함께 요즘 점점 주목받는 제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공신탁제도입니다. 이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신탁 형식으로 맡기고 필요할 때마다 일정한 수입을 분할로 받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80세 김창호 어르신은 자신이 가진 5천만 원 예금을 공공신탁에 맡겨 매달 50만 원씩 수령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신탁은 치매, 판단력 저하, 사기 피해 등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점입니다. 자녀나 지인이 어르신 재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수법으로 자산을 빼가는 걸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주택연금은 내 집을 기반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제도, 공공신탁은 내 자산을 보호하면서 정기적으로 수입을 만들 수 있는 수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아직은 활용률이 낮지만 이걸 제대로 아는 어르신들은 집 한 채 예금 조금으로도 노후가 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복지상담 창구 금융기관 신탁센터에서 상담 가능하며 사전 상담 없이 무작정 신청하는 건 위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함께 설계하시는 걸 꼭 권해드립니다. 재산이 많든 적든 이제는 보유한 자산을 어떻게 쓰느냐가 노후를 좌우합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그 자산을 지키면서도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복지 인프라, 고령자 체육시설 지원 정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건 근력 때문이에요. 걷는 건 좋은데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도 같이 하셔야 해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74세 박봉자 어르신은 작년 여름부터 어지럼증이 잦고 걷다가 자꾸 휘청거리셨습니다. 병원에선 특별한 질환이 없다고 했지만 자식들은 혹시 넘어지실까 불안해서 매일 연락을 드렸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 안내문에서 고령자 체력 강화 교실이 있다는 걸 발견하셨습니다.
주 2회 1시간씩 낙상 예방 근력 운동과 유연성 운동을 배운 지 2달. 지금은 집에서도 혼자 운동하시고 넘어질까 무섭던 마음이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지금 정부는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복지를 의료 중심에서 생활 속 활동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고령자 체육시설 및 활동 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체육관을 짓는 게 아닙니다. 거주지 근처에 어르신이 다닐 수 있는 낙상 예방, 관절 강화, 심폐기능 개선에 특화된 운동시설을 만들고 그 공간을 어르신 맞춤으로 설계하며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복지사 등이 함께 지도하는 생활형 운동 복지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고령자 건강운동 인프라 확대 계획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관절 통증, 어지럼증, 근력 저하 등을 겪고 있는 분들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등은 우선 대상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무료 체력 강화 교실도 개설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복지관, 보건소, 노인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주 23회 정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전문의 진단 없이도 기초 체력 평가만으로 참여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야외 건강공간의 리모델링입니다. 기존의 단순 철봉, 허리 돌리는 기구 위주였던 노후 운동기구 대신 관절 부담이 적고 균형 감각 회복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헬스존이나 고령자 전용 실내 운동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는 걷기 챌린지, 지역 걷기 앱 연동 보상제까지 도입해 활동하면 포인트가 쌓이고 포인트로 마트 할인권이나 지역 화폐를 받는 구조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런 체육 프로그램과 시설은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거주지 복지관, 주민센터, 보건소에 사전에 전화 한 통 넣고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운동기구가 있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지원이 있는가입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낙상 예방, 관절 보호, 심혈관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되는 고령자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으며 대부분 무료 또는 1,000원 미만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몸을 움직이는 복지는 약이나 주사보다 느리지만 가장 확실하게 삶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단 몇 걸음 더 움직이는 일상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새로운 역할과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70세가 된 최정숙 어르신은 작년까지만 해도 하루 종일 집에만 계셨습니다. TV를 보다 잠들고 혼자 점심을 차려 먹고 저녁엔 한숨을 쉬는 일이 반복됐죠. 그러다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게 되었고 시니어 안심 보행 도움이라는 활동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 앞에서 아침 등교 시간마다 아이들 손을 잡아주는 일. 매달 32만 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감각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는 단순히 돈을 주는 복지에서 역할과 참여를 회복하는 복지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바로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이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정부는 약 100만 명 이상에게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는 환경미화, 공공시설 지원뿐 아니라 보육 도우미, 문해교육 보조,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지역 안전 감시 등 다양한 분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공공형 일자리 정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 주로 노약자 돌봄, 학교 보조, 공공청소 등 하루 34시간, 주 23일 활동,
월 3,040만 원 보수 지급,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돌봄, 상담, 건강지원 등 전문성이나 경력이 있는 어르신들이 참여 가능. 시간당 급여가 더 높고 직무 교육도 함께 제공됨. 시장형 일자리 시니어 카페, 택배, 세차, 음식 배달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활동, 사업단 형태로 운영. 이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 보전뿐 아니라 고립 예방과 활력 회복까지 함께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일부는 만 60세 이상도 가능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선발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는 매년 말 연초 각 시군구청 또는 노인복지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통해 공지되며 2025년에도 12월부터 1월 사이에 대규모 접수가 예정돼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은 1년 단위 계약제이며 정원이 있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일부는 소득인 정액 문제로 참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담 후 지원하셔야 합니다. 이 정책은 노인은 돌봄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복지의 새로운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직업이 생겼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사람을 만나 웃을 기회가 생긴다는 것, 그 자체로 삶은 훨씬 다채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과 건강 역할까지 지켜줬다면 남은 건 디지털 정보 격차를 줄여주는 복지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세상 속에서도 어르신이 중심에 설 수 있는 방법을 다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종암동에 사는 78세 김용태 어르신은 작년 겨울 지하철에서 큰 당황을 겪었습니다. 앱으로만 되는 교통카드 충전, 무인 키오스크로만 주문 가능한 음식점, 그리고 백신 패스가 필요하던 QR코드 화면. 뒤에서 한숨 쉬는 소리가 들리니까 괜히 위축되더라고요. 이게 김 어르신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게 된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역 복지관에서 진행한 디지털 배움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제는 버스 앱으로 도착 시간 확인하고 은행 업무도 일부는 스마트폰으로 처리하십니다. 그 결과 요즘은 내가 무시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분이 들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는 디지털 격차가 소득보다 더 심각한 노인 격차라고 보고 전방위적으로 디지털 접근성 향상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 대표적인 지원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배움터 운영 확대, 전국 시군구 단위로 운영, 만 5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키오스크, 앱 사용법 교육 제공, 단순 기능뿐 아니라 금융사기, 개인정보 보호 등 실생활 중심 교육, 찾아가는 디지털 교육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교육, 노인정 경로당 등에서 단체 교육도 가능. 신청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가능. 스마트기기 보급 및 요금 지원,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보급형 스마트폰, 태블릿 등 무상 또는 저가 제공, 통신사와 연계하여 기본요금제 할인 및 통신비 감면 혜택 병행, 디지털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AI 스피커, 스마트워치, 건강관리 앱 연동 지원, 응급상황 자동 감지 및 음성 지원 등 활용. 정책의 핵심은 단순히 기계를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르신이 주체가 되어 디지털 생활을 직접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을 통해 카카오 택시 호출, 온라인 병원 예약, 공공기관 민원 신청, 손주들과의 영상통화 같은 일상 기능들이 가능해지면서 노후의 고립감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못할 거야 하며 시도조차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수업에 용기 내어 앉는 것, 그 다음은 시스템이 도와주는 일이죠.
주의할 점은 무분별한 사설 교육이나 과도한 기기 권유는 피하시고 반드시 지자체와 협약된 디지털 배움터, 복지관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권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는 어르신이 되기 위해 이 정책 한 번쯤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한번 터치해 보는 것이 노후의 세상을 훨씬 넓혀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81세 임복래 어르신. 작년 겨울 욕실에서 미끄러져 고관절 골절로 입원한 뒤 혼자 사는 일상이 두려워졌습니다. 욕실에 손잡이 하나만 있었어도, 미끄럼 방지 타일만 있었어도 하는 후회가 남았죠. 퇴원 후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고령자 주택 개조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욕실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매트, 현관 경사로 침실 문턱 제거, 전등 리모컨 설치까지 총 150만 원 상당의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도 겁 안 나요 라는 말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고령층의 낙상 사고를 줄이고 집안에서 안전하게 오래 살 수 있도록 고령 친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전국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이 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입니다. 1. 노인 맞춤형 주택 개보수 지원.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 대상. 욕실, 현관, 주방, 침실 등 생활 밀착 공간 중심 개선. 낙상 방지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문턱 제거, 경사로 설치 등. 일부 지역은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지자체 복지부서에서 가능하며 현장 실사 후 대상 여부 및 공사 범위 결정. 2. 공공임대주택 내 고령자 편의시설 확대. LH 및 지자체 임대주택에 고령자 전용 주택 모델 적용 확대 중. 비상 호출벨, CCTV, 자동 센서 등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포함한 스마트 케어홈 도입. 신규 임대 입주자뿐 아니라 기존 거주자도 일부 신청 가능. 이 사업의 중요한 특징은 한 번 개조가 끝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지역마다 고령자 주거 개조 예산이 다르고 지자체 재량이 큰 만큼 신청 시기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공사 전 반드시 실사와 서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집주인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음. 단순 리모델링이 아닌 안전 기반 조성 목적으로만 지원되며 인테리어 변경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사고는 불편함이 아니라 익숙함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부는 이 정책을 통해 요양원에 가지 않고 내 집에서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축을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활이 안전해졌다면 남은 하나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일입니다. 집은 그대로 둔 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관심이 가지 않으실까요? 서울 상계동에 사는 74세 김정혜 어르신은 4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 잔고엔 20만 원도 채 안 돼 시장 반찬 가게에서 하루 두 끼를 해결하곤 했죠. 그런 김 어르신이 요즘 매달 85만 원씩 꼬박꼬박 받습니다. 이사도 하지 않았고 집도 그대로인데 말이죠. 그 비결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말 그대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흔히 생각하는 담보대출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사도 하지 않고 소유권도 유지하면서 평생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구조입니다. 사망 후에는 주택을 정산해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하더라도 정부가 손실을 보전합니다. 즉, 오래 살아도 받는 금액은 줄지 않고 집값이 하락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 정부 보증 상품입니다. 2025년 기준 주택연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 연령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주택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지급 방식. 매달 일정 금액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형. 일정 기간만 받고 나머진 유산으로 남기는 정기형 선택 가능. 가입 이후에도 소유권 유지 및 거주 가능.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 원짜리 아파트 보유자라면 만 70세 기준으로 월 약 100만 원 전후 지급 가능. 단독명의 외에도 배우자와 공동명의도 신청 가능. 하지만 이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아 여전히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또한 집을 뺏길까봐, 복잡할까봐 망설이시는 경우도 많죠. 이럴수록 제대로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은행 대출이 많거나 집에 근저당 설정이 있다면 사전 정리가 필요. 일부 연체나 압류 기록이 있을 경우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주택연금 수령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소득기준 영향을 꼭 확인해야 함. 이 밖에도 정부는 2025년부터 노후 금융안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 예방 교육, 금융거래 대리인 제도 도입, 인지기능 저하 대비 가족 명의로 지정 가능,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금융피해 전담 창구 운영.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노후에도 자산을 가지고 흐르게 하고 그 자산이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 김정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손 벌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기분이에요. 이보다 더 자립적인 노후가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소개한 정책들은 누구나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입니다. 그런데 그 단 하나의 신청을 몰라서 어르신들의 계절이 더 춥고 더 외롭고 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저 김도윤은 평생을 복지행정에 몸담으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 손마다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그런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그 조금 더 일찍이 되는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께, 지인 어르신께, 그리고 이 영상을 아직 보지 못한 이웃에게도 지금 바로 공유해 주세요. 정보 하나가 한 계절을 바꾸고 삶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